우선 네그리라는 사람의 이력은 여기에 옆에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이 사진도 나와 있고, 여기 다중지성의 정원이 제목부터가 벌써 네그리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다중지성의 정원이잖아요. 내지는 이제 일반지성이라고도 말하고, 아마도 저 사람이 이제 네그리의 아마 최근 얼굴인 것 같은데,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이죠. 1933년생이니까 지금 70이 훨씬 넘은 고령이잖아요. 7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왕성한 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력이 참 복잡한 사람인데요. 젊은 날,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고, 요즘은 이탈리아의 철학이나 특히 정치 철학 부분이 이 안토니오 네그리하고 조르조 아감벤, 그 다음에 네그리하고 같이 활동했던 비물질적인 노동,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물질적인 노동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정치와 경제의 어떤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삶에 있어서 노동과 다른 노동이 아닌 것, 이를테면 감정 노동 같은 개념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비물질적인 노동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생산, 우리의 사회적 삶 자체가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는 활동 일반이 다 노동으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소비 노동 같은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돈 받고 다른 사람들 필요로 하는 물건 사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면서요. 일하고 돈 벌기 바빠서 어디 사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 별도의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곧장 정치로 환원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작년에 촛불 같은 데서 보면은, 주부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뭡니까? 응?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거 회원이 몇십만 명씩 된다면서요. 원래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카페였을 텐데,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정치 집단처럼 변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그리의 이론이 얼마나 현재의 어떤 흐름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이론이 좀 설명력도 있고 예측력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이론만큼 설명력과 예측력이 사실상 뛰어난 또 다른 좌파 이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훌륭한 것 같아요. 한두 해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60년대, 70년대부터 꾸준히 어떤 사고해온 지평의 연장선 안에서 최근의 제국이라든가 다중에 관한 이론 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신 정치 철학자라고 부르기 되게 미안한 분이죠. 일찌감치 철학이나 법철학 특히 이런 쪽에 박사학위 논문도 받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60년대 말에 이탈리아의 급진 정치 운동, 좌파 정치 운동, 그다음에 노동자 자율주의 정치 운동 이런 거에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많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탈리아 수상 납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60년대 말에 이제 프랑스도 유파를 겪었지만은 독일, 그리고 사실은 동구권의 67, 체코 프라하도 있었고, 아마 되게 중요한 정치적 격동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가 70년대 말까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 6.8도 곧 정리되고 그랬는데, 70년대 말까지 이게 계속 정치적인 어떤 불씨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붉은 여단인가요? 그런 좀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모험주의 좌파 집단이
이탈리아 수상을 이제 납치해서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우의 인물로 네그리가 지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배가 됐는데, 이탈리아에서 그때 이제 프랑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루이 알티세라든가 이런 그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의 재능을 좀 인정해 주어서 파리에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비자발적인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피노자에 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마르크스의 그 그룬트리스 같은 부분, 가치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이 이제 주목도 받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한 뭐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최근에 2000년대 넘어서 이제 겨우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서 지금 이제 계속 지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뭐 공부를 멈추거나 뭐 이제 발표를 안 하거나 그랬던 기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어떤 활동을 해서 사실은 좀 제3세계 지식인들이 보기엔 좀 부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어디로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서 글 쓰고 뭐 그런 건데, 저 다중지성의 정원을 만드신 조정원 선생의 이력이 약간 이와 비슷하잖아요. 그 10년 동안 지하 생활을 하셨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그 기간에 아마 네그리를 갈무리 출판사 만들면서 네그리를 공부를 하시고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자기 이름으로 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가족들하고도 다 떨어져서 그래서 급진 좌파 운동하다가 뭐 일종의 그 망명을 해서 익명으로 살다가 복권되는 그런 이력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담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네그리의 삶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그리가 그 오페라이시모라는 그 이탈리아 자율주의 운동을 할 때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우파한테서 욕을 먹은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좌파 쪽에서도 보면은 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좌파들로부터도 상당히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특히 영국 쪽처럼 좌파 운동이 노동 운동하고 많이 결합되어 있고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건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네그리의 과거 이력까지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조직적 노동 운동의 적처럼 네그리를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책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어떤 좌파적 대응물이거든요, 제국이.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다 자본의 운동이고 자본의 질서라고 생각했었는데 네그리가 전혀 그거 아니다. 안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반 글로벌리제이션 운동이 좀 국가주의이거나 공동체주의적인 방식의 이론적 그 지원밖에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국의 자본이라든가 제국주의적인 복합 기업들 아니면 그 TNC라고 그러죠. 트랜스내셔널 그 코퍼레이션들이니까 초국적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항해서 자국의 노동자라든가 자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식의 운동으로 말하자면 내셔널리즘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국가주의 여전히 국가가 노동자들이라든가 공익 같은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이론적 배경들만을 가지고서 반세계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국이 등장하고 나서 완전히 지형이 바뀌었죠. 이 저항, 그러니까 이 저항 전체가 이를테면 국제공산주의 운동 같은 것의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시애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글로벌리제이션 운동하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이라크전 파병 반대 평화운동 같은 거하고 또 다른 제3세계에서의 운동들이 사실상 어떻게 단일한 지평 위에서 놓여질 수 있는 현상인가. 이게 적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의 이주, 그 다음에 어떤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인 테마들이 공통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서로 간의 연계라든가 투쟁. 그러니까 시애틀에서는 뭐 과거 인디언들의 후손들이 좀 투쟁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서 반세계화 투쟁을 벌였다고요. 또 이제 남미 같은 데서 일어나는 반미주의하고 겹쳐 있는 이제 반세계화 운동들이 있죠. 이런 어떤 전지구적 시야를 좌파적인 차원에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제국이라는 책이. 그리고 이게 제국이 왜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제국주의, 말하자면 여전히 주권국가, 강력한 중심의 국가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그 주변국들 아니면 제3세계 국가들을 어떻게 아니면 경제적으로 신식민지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식의 제국주의적인 구도하고는 전혀 다른 제국이라는 네트워크형의 어떤 주권이 형성돼 가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민족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나 개별 자본 이런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체제라는 것을 이 책이 이제 설득력 있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이 있었어요. 네그리의 사상뿐만 아니라 자율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이 처음에 형성될 때 다른 민족 국가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됐잖아요. 다민족 국가로 형성이 됐고 일종의 그 연방 주 정부들의 네트워크 형태의 그 권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제국의 모델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 민주주의 모델, 그리고 초기부터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다른 프랑스나 유럽의 민주주의하고는 매우 다른 형태라는 점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사상가들 중에. 아렌트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민주주의 혁명을 유럽식의 어떤 기동정 같은 이런 그 사회체제를 어떤 특정 집단이 이끌어서 대중들과 함께 전복시키고 새로운 어떤 이퍼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은 형태의 어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 같은 거를 중요한 어떤 새로운 혁명 모델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혁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그리의 이 제국 개념도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제국 개념도 그런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것도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랄까 정당화 아니면은 뭐 제도입 이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그 부분 미국의 입헌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그리는 이제 물론 그런 식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고 다중에서 이 책에서는 주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다중이라는 개념 속에서 좀 그런 류의 비판에 좀 응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네그리의 사상이 하여튼 이 사상이나 이런 제국 다중 쌍둥이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책들이 특히 작년에 촛불 시위를 경유하면서 저는 상당히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됐다. 네그리의 이론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중이라는 말이 별로 그 어색하게 안 들린단 말이죠. 처음에 이 제국이라는 책 나왔을 때는 여기는 이제 멀티튜드가 대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다중이라고. 왜냐하면 다중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어. 대중과 매스하고는 다르지만은 다중이라는 말을 쓰자니 좀 무슨 음성 다중 방송할 때 그런 다중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 부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부르려면은 국민이나 하여튼 뭐 네이션, 민족 이런 걸로 부르려면은 그런 어떤 상위의 개념화가 필요해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 말하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국가 없이는 국민이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60년밖에 안 됐지만 그 한국민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 어떤 류의 집단들은 국가에 의해서 호명되는 한에서 그 이름이 조선민인민 아니면 뭐 대한민국인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이름하고 결부돼서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민 개념이나 시민 개념, 민중 개념도 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의 집합적 주체가 그러니까 불리워지는 방식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체제의 형식하고 항상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중은, 멀티튜드는 어떠냐? 그런 게 없어요. 국가하고 다중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령 촛불 시위의 주체를 다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국가 바깥에 있는, 국가 안에서, 물론 자기가, 우리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희 촛불 시위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발화 행위를 하는 그 자리는 국가 내부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가 내부에 그 국민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정들을 따르는 한에서 존재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루소 같은 사람도 그런 식의 구분은 이미 다 이전부터 사실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자거나, 이런 말 할 때, 좋은 시민이 되는 것하고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도저히 함께 가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루소부터 벌써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도덕하고 인간의 도덕이 일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이 된다는 것하고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좋은 국민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훌륭한 국민이야. 그러면 국민의 아주 훌륭한 표상으로 저기 국민묘지 같은데 충성하다가 죽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타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북한으로 간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의 국민적 정체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하고 좋은 인간이 된다거나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같지 않은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사실상 구분할 때만 근대국가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든지 근대국가든지 간에 이 사람의 정체성은 국가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라고 말하는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근대국가가 사실상 아니죠. 근대국가 개념은,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떠한지 하고 국민으로서 어떠한지를 최소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사적 영역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알게 뭐예요? 국가가 그거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로지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근대 국가의 개념인데 요즘은 그런 게 도로 없어져 버려가지고 무슨 이메일도 다 들치고 모든 것들을 다 실명으로 해서 떳떳하다면 왜 네가 익명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에서 근대 국가라는 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대 국가라든가 근대 권력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일종의 타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간이 왕이라든가 아니면 신이라든가 이런 류의 절대적인 권력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흐름이 있어요. 힘의 운동들이.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내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런 힘을 통제하려는 시도, 아까 네그리가 이제 테르미도르라고 불렀던 거, 그런 반동들 있잖아요. 안팎에서 이 힘들에게 가해진 일종의 분절하고 구획하는 힘이죠. 그 힘은, 다중들이 보기에는 되게 바깥에서부터 오는 힘인데, 그런 어떤 힘의 균형 상태에서 근대국가라는 게 형성이 돼요. 다중의 자유로운 힘과 그것에 대한 외재적인 규율적 힘들 사이에 어떤 균형이 형성되면서, 모든 것들을 국가로 환원하지 않고 대신에 모든 것들이 이런 사적인 영역으로 환원되지도 않고 적당한 어떤 타협선들이 있는데 그런 힘의 균형이 지금 다시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이 마치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제 자기 망상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삶 전체가 이 권력이나 정치하고 결부되어 있는 상태로만 좀 유지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사적인 영역이 많이 옹호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과 사의 구분이라는 어떤 근대적인 구도, 공적인 계약적인 삶하고 아니면 사적인 자유로운 삶이라는 어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근대성의 어떤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사라지는 것 같다는 거죠. 권력에 의한 침탈에 의해서도 그렇고 거꾸로 더 이상 이제 사생활이라는 것들을 갖기 힘든 부분, 테크놀로지나 그런 것의 발달도 그렇고 익명성과 그냥 편의상 그냥 사적인 부분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